이 젊은 아나운서 분한테서 저 잘생겼다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좀 신명을 내서 맡은 바 시간에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다라는 어떻게 교수님께서 여기 오셨습니까? 예, 강신표 원로 교수님께서 와 계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이 제목은 조금 전에 제가 지난 3월달에 이 책을 냈다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내지는 않았고요. 이 황인희 작가라고 하는 분이 냈습니다. 근데 저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번으로 해서 뭔가 청소년들이 좀 신명을 내서 읽도록 좀 청소년 용 판을 이렇게 어느 작가께서 만드셨는데 안 나오셨나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좀 긍정적으로 밝게 재해석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독립 1주년 어느 나라인지는 금방 봐서 아실 겁니다. 예, 대한민국 광화문 해비치 대한민국이 독립 1주년입니다. 언제일까요? 1949년 8월 15일. 예. 잘 맞추시네요. 제가 하도 많이 떨고 다니서 요사이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육군사관학교에 무슨 볼일 있어 갔다가 육군사관학교의 박물관에 들리니까 이 포스터가 실물로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박물관의 학예사가 이제 해설 표지판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1946년 8월 15일 독립 1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마침 보고 있으니까 학예사가 와서 이제 소개를 하길래 이거 표지판이 이 해설판이 틀렸다. 49년 8월 15일로 고치라 하니까 그 젊은 학예사가 아마 어느 대학교 사학과 출신일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눈초리로 쳐다본. 제가 이 파일을 좀 주시오 해서 그래서 이제 파일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서울대학에서 제 강의를 듣는 마침 교양과정 학생이라 한 150명쯤 됐나요? 한 몇 년 전인데요. 한 4, 5년 전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맞추는 학생이 10%가 안 됐습니다. 8, 90%의 학생은 46년 8월 15일 박물관의 학예사와 같은 생각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해방은 곧 독립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독립 1주년이니까 46년 8월 15일이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한 번은 계룡대에 가가지고 이제 육군의 장성들의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1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육군의 대한민국의 간성들조차도 대한민국의 독립 1주년이 언제입니까 하면은 49년 8월 15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숫자가 그때부터 또 10%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49년 8월 15일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이거 보면은 약진하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 독립 1주년 기념식이 이거 8월 16일입니다. 어제
중앙청 광장에서 희망과 감격의 민족 성전이 성대하게 열렸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신문을 딱 제시하고 49년 8월 15일이다 하면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년 8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 1주년을 맞이해서 성대하게 그 기념식을 거행을 했고, 그 몇 달 전에 독립 1주년 기념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포스터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아까 소개해드린 그거예요. 저는 신문에서만 그걸 봤는데 육군 사관학 박물관에서 그 실물을 봤기 때문에 이게 그때 그 당선작이구나. 그렇게 국민표도 소집됐어요. 그 국민표의 그 당선작은 뭐냐? 요 신문에 보면 어디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뭉쳐 민국 건설, 두 번 뭉쳐 통일하자, 그겁니다. 그게 당시에 그 당선자 국민표입니다. 이렇게 독립 1주년을 성대하게 거행을 했는데, 왜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걸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정부조차도 해마다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노래 듣는 김에 다 듣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노래. 북한에서도 이것을 지금 좋아해서 그냥 남북한 사람들이 모이면 즐겨 부르는 이 노래. 이 노래는 원래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2년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겨우 알았습니다. 저도 2년 전에 3년 전이군요. 3년 전에 2011년에 그 KBS에서 가을에 그 음악 축제, 가을의 가곡의 밤이라고 합니다. 가곡의 밤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노래를 지은 안병원 씨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 있는데, 그날 어떻게 그 자리에 왔어요. 가곡의 밤. 2011년 10월 14일 오늘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 KBS 가을 가곡의 밤에 원로 작곡가인 안병원 씨가 참석해 있는데, 현재 캐나다에 이민 중입니다. 그분이 어떤 국내 어떤 연세가 당시 85세, 이분이 그 가곡의 밤에 참여를 하니까 가곡의 밤을 주관했던 한국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자기 선생님 되시는 분이 왔으니까 특별 소개를 하고, 이분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분입니다라고 이제, 그래서 음악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을 단상에 모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소원은 노래를 합창을 전부 다 기립을 해서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분의 말씀이 신문에 보도가 돼서 처음 알았어요. 이 노래는 원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뭐였습니다. 독립. 예, 우리의 소원은 독립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예? 이정성 다해서 독립. 독립을 이루자.
그래서 이결에 살리는 독립. 그 다음에는 원가사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 나라 찾는데 원래는 찾는 데예요. 근데 어느덧 바뀌어가지고 이 나라 살리는 데인데 원래 가사는 이 나라 찾는 데 독립입니다. 근데 나중에 통일로 바뀌고 나니까 이 나라 찾는데 통일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그냥 저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바꾸지도 않는데 그냥 슬그머니 그냥 말이 저렇게 바뀌어버리고 요사이는 다 저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1947년 3.1절을 맞이해서 당시 경성방송국에서 3.1절을 어린이 드라마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 음대에 다니던 그 안병원 학생에게 당신이 그 어린이 드라마에 들어갈 노래를 좀 지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버지 그 안석주 씨가 저분이 조선일보의 그 문예부장까지 하신 그 유명한 그 드라마 그 희곡 작곡가입니다. 그 조선일보의 그 만문만평이라는 글도 쓰시고 한 유명한 분인데 아마 6.25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1950년에 작곡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그래서 부자가 합작을 해서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1900 해방된 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독립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독립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미군정의 지배하에 있고 당시에 독립이 어떻게 될지 전망도 분명치 않은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미소공인은 두 분이나 열려서 실패를 하고 47년 3월 달이니까 2차 미소공의가 아직 열리기 전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은 좌우 합작을 해서 김규식, 여운형 선생을 내세워서 어떤 민주적 정부를 세우려고 했고 공산주의자들은 뭐 격렬한 어떤 폭력 투쟁을 전개하고 또 이승만,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력한 반공의 보루가 굳히게 되어 가지고 좌우 합작을 거부하고 있고 도대체 이 남한 전국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중심도 없고 독립이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독립의 염원을 담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1947년 3일 날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 방송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2011년에 안병원 씨가 카나다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하신문에 보도가 되었길래 제가 재미있어서 그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서울음대 재학 시절인 1947년에 우리의 소원을 작곡했는데 그 부친은 조선일보의 풍자적 글과 그림으로 어우러진 만문 만화를 연재했던 학예부장으로 유명하신 안석주 씨였고 아들의 청을 받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으로 시작되는 노래 가사를 지었다. 근데 이제 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노래가 이제 50년부터 당시 문교부에서 이거를 통일로 좀 바꿔서 국민학교 음악교재에 좀 교과서에 실읍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47년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에게는 오매불망 소원이 있다면은 독립이었습니다. 독립. 그해 1월 달에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춘원 선생이 썼다고 나중에 알려졌습니다만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은 뭐냐? 나의 소원은 독립이요. 또 하나님이 또 물었습니다. 자, 독립은 됐고 두 번째 소원은 뭐냐? 그래도 나의 소원은 독립입니다. 그랬어요. 이 평생 독립운동 해오신 분이 아직도 나라가 독립을 못하고 있는 그 눈물 나는 그 상황에서 나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그 글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안석주 씨가 제 짐작입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독립이라는 노래말을 지었지 않았나.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1월 달이고 요 노래가 만들어진 건 2월 달이니까 아마 안석주 씨는 김구 선생을 추모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노래가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47년까지는 우리나라는 독립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근데 왜 온 민족은, 한국인들은 45년 8월 15일에 벌써 독립한 걸로 알고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한국의 이 역사, 한국인들의 역사식이 정부 차원에서부터 저 국민 차원에, 말단 국민 차원에까지 전면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좋은 예를 이 광복이라는 글자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해마다 광복절을 맞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부가 제1회 국경일로 이 광복절을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 광복의 뜻이 도대체 뭐냐? 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광복되었다. 이 말은 지금 입에 붙어서 누구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걸로 광복절을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무부 산하에 들어갔습니다만 옛날에 총무처가 있었습니다. 그 총무처에서 국가의전을 제정하는 게 제 기억에 한 80년대 초 같아요. 국가가 4대 국경일을 비롯해서 각종 의전을 하는데 그 의전의 저 매뉴얼이 그때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가의전의 매뉴얼을 작성을 하면서 3.1절은 뭐고, 제헌절은 뭐고, 광복절은 뭐고, 개천절은 뭐고, 국경일의 의미도 그때 확정을 하고 그 국경일의 의미에 따라서 의전을 또 이렇게 쭉 어떻게 진행한다는 걸 이렇게 그때 말을 합니다. 그때 광복일에 관한 국가의 공식 의미 부여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복이란 말은 해방의 뜻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이냐? 광복의 뜻이 도대체 뭐냐? 광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빛광자, 뭐 복구할 복자, 뭐냐 하면 사람들이 빛이 돌아온 걸 기념한다. 보통 그래요. 캄캄한 암흑의 세월을 뚫고 광명의 빛이 돌아왔다. 그렇게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 신문 광고에 보면은 뭐 빛이 돌아왔다. 뭐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각종 경제단체에서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돌아왔다고 하면 한자로서는 광환 또는 광내, 주어와 동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광복이란 것은 빛이 돌아왔다는 해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광이라는 것은 영광스럽게라는 부사고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고, 그 뒤에 동사가 복이라는 것은 복구한다, 되찾는다. 뒤에 명사가 붙어서 말이 완전히 되는 게 광복이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제가 이 광복이라는 말을 최초로 본 것은 1910년대에 미국의 우리 교포들이 발행한 대한인 국민회보, 거기에 보니까 조국을 광복하자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1912, 13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 또는 독립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 광복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게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뒤에 명사가 붙어야 완전한 말이 되는데 이 김구 선생이 1947년 3월 달에 3.1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휘호를 했어요. 광복 조국, 조국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 따라서 광복이란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말이 아니고 뒤에 뭐 말이 붙습니다. 명사가 붙어야 영광스럽게 회복한다. 어떤 사람은 광복 독립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광복 조국 그랬어요. 독립운동가, 해외 독립운동가 사회에서 이 말이 40년 동안 그냥 써오다 보니까 그냥 광복해도 독립운동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알려진 거지. 원래 한문 그 자체는 영광스럽게 회복한다. 무엇을? 뒤에 명사가 붙어야 말이 되는 게 광복이랍니다. 신문을 쭉 보다 보면 49년에 장개석 총통이 본토 중원을 잃어였습니다. 못했던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대만으로 쫓겨와서 하늘의 맹세를 했습니다. 광복 중원의 그날까지 그랬습니다. 예? 광복 중원. 광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엇을 영광스럽게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49년, 48년 3월달. 48년 3월달에 백범 선생이 안창호 선생님 묘에 참배를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 묘에 참배해서 쓴 글이 백범 어록에 있어요. 뭐 이런 글은 너무나 많아서 뭐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선생이여, 도산 선생이여, 조국의 강토를 수호하고자 방방곡곡에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 3.1절 날 망한 조국을 광복하기 위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국을 광복한다. 광복한다. 독립을 광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 빛이 돌아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후대 사람들이 한자가 갖는 애매모호함, 본래 한자라는 게 의미가 폭청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철들고 나서부터 한자를 좀 알고 나서부터는 광복절 하면 빛이 돌아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캄캄한 암흑에 일제의갑의 그 참 사슬을 깨고 우리 민족이 독립한 날, 해방된 날이다. 또 독립한 날이다. 뭐 해방, 독립, 광복 이게 다 섞여버려 가지고 뭐 다 일제의갑으로부터 해방된 거로 그렇게 기념한 의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전체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한 200몇 나라 중에서 그 시민권을 갖는 나라가 가장 중요한 국경일에 있어서 광복의 뜻을 아직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를 떠나서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이다. 그냥 입에 붙어서 그냥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아직도 광복 조국이 못된 안타까움을 이렇게 희호로 남겨. 저 김구 선생이 쓴 옆에 그 희호를 보면은 48년 3월절 날 아직도 광복 조국을 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담아서 어떤 찾아온 손님에게 저 희호를 한 거예요. 광복을 한 겁니까? 그때. 그래서 이렇게 저 국가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혼란되고 있다. 혼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참 큰 어려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9년 8월 15일 독립 1주년을 맞이해서 정부는 3개월 전에 독립 1주년 기념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게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독립국가가 됐으니까 우리도 국경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전부터 3.1절은 해방 이후부터 46년 3월 1일 날 해방절, 3.1절을 성대하게 3.1절은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새로운 국경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4대 국경일을 만듭니다. 정부가 3.1절, 그다음에 헌법공포기념일, 독립기념일, 개천절 요 4개를 49년 6월 달에 법률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넘겨요. 국회에 넘기는데 저 독립기념일이 저렇게 있으니까 그 2달 뒤에 8월 15일은 제1회 독립기념일이 된 겁니다.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은 법이 발의가 됐고 그대로 통과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회 독립기념일 국경일이 성대하게 그 기념식이 성대하게 그렇게
개최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9년 8월 15일 날 제2회 독립기념일이 경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수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 법사위원회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알 수 없고, 법사위원회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나온 회의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은, 이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 변경을 합니다. 헌법 공포 기념일을 제헌절로 하고. 그 사유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제 짐작컨대 이거는 3.1절고 개천절인데 왜는 여기는 1이냐 뭐 이래서 통일하라 해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전부 한자에 능숙한 한자 교육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헌법 공포 기념일, 독립 기념일 하면 아무래도 좀 뭔가 뭔가 표현이 좀 간결하지 못하고 또 서로 어긋나고 하니까 이 한자식으로 다 통일하자 해서 제헌절, 그리고 광복절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은 광복이 독립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무 큰 무리 없이 그렇게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회의 회록을 보면은 명칭 변경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이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8월 15일은 당연히 제2회 광복절이 되는 거예요. 당시 6.25 사변 도중에 대구에서 임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임시, 정부가 대구로 옮겨가 있었는데요.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은 제2회 광복절 기념식이 대구에서 있었다. 그렇게 하고 51년 8월 15일은 임시 수도가 당시 어디 있었냐면 부산, 지금 경남도청 거기서 제3회 광복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는 게 원래 독립기념일이니까 당연히 50년은 제2회 광복절이 되고 51년은 제3회 광복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신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국회에서 이게 광복절로 명칭 변경된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연설문 원안을 보면은 제2회 독립기념일 축사, 본인이 직접 쓴 6필로 쓴 원고, 근데 비서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지워가지고 광복절로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건국 초창기에 건국을 주도한 정치 세력들이나 당시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거는 1958년입니다. 1958년에 건국 10주년 행사가 거창하게 이제 광복절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해만큼은, 그러니까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은 정부는 경축사에서 이날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임과 동시에 우리가 민국을 건설한 지 몇 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래서 마침 공교롭게도 건국의 일정이 그렇게 겹쳐가지고 우리가 해방의 기쁨도 경축하면서 동시에 이날에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성취한 날이다. 이렇게 하다가 1958년이 되어서는 건국 10주년 해서 아예 건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대적인 프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건국 10주년 화보도 나오고 각종 출간물도 나오고 합니다. 강 교수님 비로소 혹시 건국 10주년 관계 기억이 없으십니까? 예. 건국 10주년에 정부 부처가 꽃마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에 다니는 전차에다가 요거는 어느 부처의 꽃마차입니까? 이게 어디 보면 나오는데
요게 정부 13개 부처마다 이런 걸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꽃마차를 하고, 꽃마차에는 누가 탔느냐 하면은 건국동이가 탔어요. 건국동이. 건국동이는 뭐냐? 1948년 8월 15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국에 한 220명이 있었어요. 전국에 한 220명이 있는 건국동이가 경부대로 다 초청되어 와가지고 노 대통령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고, 그 건국동이들을 다 이렇게 마차 전차에 태워가지고 프레이드를 하고, 군악대는 지금 이 시청 앞에 국회의사당 앞으로는 군악대가 프레이드를 하고 말이죠. 이게 거창하게 또 저녁에 되면 불꽃놀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국동이라는 말 사전에 없습니다. 근데 해방동이라는 말은 있어요. 해방동이 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난 해방동. 해방동이는 우리 잘 압니다. 건국동이라는 말은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1968년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이 건국 20주년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1978년 역시 건국 30주년도 기념하지 않고 1988년 그때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이 되어가 김대중 정부가 제2건국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건국 50주년을 기념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합시다 해서 그해 광복절은 건국 60주년 기념을 하게 되니까 야당이 막 난리를 무슨 건국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 식장에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식전에 보면은 광복회가 그 식전에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복회도 거기 참여 못 하겠다. 그래서 야당과 광복회는 또는 기타 여러 많은 그 역사학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건국 60주년 행사를 비판을 하고 건국은 저 1919년에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별도로 기념식을 갖고 또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의 건국 60주년 행사는 불법이다. 그래서 석 달 뒤에 헌법재판소는 이유 없다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 건국 10주년 또는 독립 이렇게 기억이 명확했는데 이게 1960년대 이후부터 그 기억을 상실한 나머지 60년이 돼 가지고는 건국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국 국민들은 분열한다. 분열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광복이란 말은 엉뚱하게 해방이란 말로 둔갑이 되었고, 정부는 항상 1945년 8월 15일을 주년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광복절을 헤아립니다. 정부 스스로 문서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 찾아볼 생각을 하지를 않고 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광복적 주년을 헤아린다. 그런데 해마다 외국으로부터 받는 축하 전문은 달라요. 이거 이상한 일이 1952년 8월 15일 신문에 보면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본인은 대한민국 수립 4년을 맞이해서 기화 및 한국인에게 미 국민으로부터의 심심한 축하를 전합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축하 전문을 보냅니다.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때 보면은 대한민국 수립 4주년 1952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광복 7주년 그러는데 미국은 대한민국 수립 4주년을 미 국민으로부터 축하 행사를 전합니다. 이런다. 그럼 정부 외무부에서 그 문서를 받고 식전은 또 따로 합니다. 이 7주년, 4주년 벌써 차가 나기 시작해요.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이게 전화. 그러면 말하자면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해서 아닙니다. 7주년으로 고쳐주세요. 해서 받든지 아니면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된 지가 벌써 60년이 됐습니다. 60년. 무심하게도 그런 그 몰지성에
그러니까 학문하는 자세가 결여돼서 그래요. 뭔가 이상하면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1968년 8월 15일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의 건국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예. 68년이 광복 뭡니까? 23주년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 23주년 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건국 20주년 축하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2010년 8월 15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8.15 광복절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Korean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이에요. 미국의 해마다 7월 4일이 되면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미국 전체가 그냥 축하야. 축제 분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한 두어 번의 그들의 축제를 봤는데요. 건국, 인간 자유가 국가의 이념으로 선포된 그날, 미국 국민들은 피부색을 막론하고 한데 어울린다. 그 인종을 초월하는 자유의 이념이 미국을 통합하고 있는 그 축제 현장을 보고 있으면은 저는 외국인이지만 저도 흥겨워져요. 왜? 나도 자유인이니까.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자유, 나의 자유.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하니까 나는 미국의 시민도 아니지만은 괜히 그냥 그 안에 있으니까 나도 흥겹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국민적 경축일이 없느냐? 멀쩡하게 있었는데 왜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코리안 인디펜던스를 맞이해서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한국의 축하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지난 62년 동안 그랬어요. 48년을 기점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날 정부는 광복 제 65주년을 기념했다 이 말이죠. 그 광복은 해방의 뜻이에요. 해방의 뜻.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는 조국을 건설하지 못했다. 광복 조국하지 못했다 해서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3년의 차이, 이게 뭘 도대체 말하는 건가? 여기서 오늘날 한국의 모든 정치, 역사, 인식의 혼란의 진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야가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도 모르는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일종의 종교적인 대립입니다. 종교적인 대립이에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하는 어떤 종교적인 가치 판단 또는 이념 판단 또는 선악 판단에 기초해서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정치는 공화의 틀을 아직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서로 좌우의 편차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화의 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대립을 하다가도 어느 단계가 되면 타협을 하는 이 능숙한 정치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은 서로가 마음으로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하고는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켜 놨습니다. 뭔지 모르게. 그게 바로 뭐냐? 통일적인 역사의식이 없다. 역사의식이 분열되어 있다. 나라가 언제 생기는지 건국의 역사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죠? 자기 출생의 역사 근원 내력을 알지 못한다. 그 바로 뭐예요? 한 인간이 그렇다면 그거는 고하거나 사생하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출생의 내력을 헷갈리거나 모르는 사람은 그건 아주 좀 곤란한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어요. 자기 건국의 역사를 정리할 능력이 없어요. 건국 이야기하면 우르락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919년에 생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대한제국이다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정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광복절 주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하나 써가지고 청와대에 냈습니다. 또 제가 자꾸 그런 주장을 하니까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만 저한테 좀 연구비도 좀 주면서 레포트를 좀 쓰라 해가지고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신문을 다 뒤졌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전부 다 PDF 파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광복, 독립, 해방 뭐 온갖 그 기사를 다 검색을 해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결론이다. 그래서 광복 주년이 잘못되었습니다. 4대 국경일에 관한 법이 48년 6월 달에 발의가 되는데 그때부터 광복 1주년이고 독립 1주년, 독립기념 1주년이고 명칭 변경해서 광복 1주년이고 광복 2주년이고 그리고 그 광복 1주년, 독립 1주년을 기념해서 정부가 각종 그 독립 1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해서 만든 게 건국공채도 발행을 하고, 그죠? 당시 비행기 산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건국 포장령, 각종 포장령을 제정해서 지금 우리나라 훈장 중에 제일 그레이드가 높은 게 건국 포장령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만들고, 당시 다 국가가 국가답기 위해서 만든 사업들이 다 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후대 역대 정부가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해서 제가 그걸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이명박 정부에 올렸어요. 그 사정수석 그 비서관이 그걸 대통령한테 읽으라고 테이블에 갖다 놨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없고 말이죠. 그럴 때 한 나라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요. 나라 생일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이 정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좀 관심이 있는 척 하더니 되고 나서는 뭐 전혀 좀 관심 다른데 뭐 저녁마다 혼자 계신다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데에 관심을 쓰고 말이지. 야 이거 어떻게 됐나 좀 알아봐라. 말만 한마디 해도 정부가 자료가 다 있잖아요. 외무부에 가면 지난 60년 동안 외국의 원수들이 보낸 축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증거가 되고 자 이렇게 다 내놓고 자,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헷갈려 왔다. 이거 좀 고쳐야 안 됩니까? 이 공론을 제기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거 얼마든지 그 이해하고 납득해서 그 제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의 뜻은 독립의 뜻이다. 그리고 독립이란 게 도대체 뭐냐? 독립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그 개념이냐? 미국인들이 해마다 독립기념일에 미국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독립의 이념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국민 경축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8.15가 되면은 일본하고 말이지, 일본하고 역사전쟁하고 말이지, 사과하라 말이지, 뭐 자꾸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는 해마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네? 광복절이 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저는 지금 새천년 민주당에서 날 좀 초청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면 참 좋겠어요. 이 자료를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칩시다. 좀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서는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지난 2003년부터 한 10년 가까이 이 중고등학교에서 보급된 교과서, 근현대사 교과서, 그 6종의 교과서 가운데 가장 널리 보급된 금성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지난 60년 동안 역사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가르쳐 왔길래 우리의 국민의 역사 의식이 이렇게 분열을 해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책을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과서는 지금 이제 현행 교과서로 바뀌었는데 항상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년 12월 달이 되면은
47년 9월 달이 되면 미국이 드디어 소련과의 협조 노선을 포기를 하죠. 미소 공의를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고, 원래 45년 12월 달에 소련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소련과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남북한에 걸친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민주적 임시정부를 한 4개국이 공동으로 신탁한다 하는, 이게 이제 미국의 국제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큰 나라가 국제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7년 9월 달까지 근 2년 가까이 소련과 미소 공의를 제대로 성공시켜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패를 하자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관시킵니다. 이관시켜서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결의해달라. 그렇게 되니까 이미 통일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가고 38도 선 이남에서의 그 단독 정부가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되니까 곳곳의 정치 세력들이 이제 이승만과 한국 정부는 이에 찬성한 반면 자익 세력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곳곳에서 벌였다. 김구, 김기식 등 민족주의자들과 중도파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남북한을 막으려 했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주장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여기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여러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평양에서 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힘이 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일으킨 그 가장 격렬한 반대 투쟁이 제주도에서 일어나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적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이 무장 봉기를 해가지고 관공서와 경찰 지서를 습격했다. 그리고 군경들과 전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서술로서 이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을 집어내라 하면 없습니다. 정확한 서술입니다. 정확한 서술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균형 잡힌 서술이 아니다. 반대한 사람들만 이야기만 잔뜩 한 페이지에 적어놓고 있어요. 찬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라는 또 하나의 당시 남한의 그 민중의 거의 상당 부분을 그의 영향력에 두고 있던 이 정치 세력은 무엇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다. 여기서 역사적 서술이 피하기 힘든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데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리 정치 세력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다. 국민적 열망을 무릅쓰고 통일정부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난 게 무리하게 국민들의 열망을 발로 밟으면서 태어난 거예요. 교과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교과서도 보급률이 가장 다른 교과서 다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제가 이 교과서를 쓴 사람 교원대 교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냐? 자기는 그렇게 더 바람직한 통일의 정부 더 바람직한 건국의 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수립은 바람직한 건국이 아니었다. 자기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쓴 것. 이 나라 정부가 이런 역사 교육을 지난 60년 동안 해왔어요. 해왔다. 이 나라 정부는 국민적 열망을 무릅쓰고 태어났다. 이 엉터리로 태어난 국가니까 엉터리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여러 가지 도전에 부딪혔다. 권력의 분배를 설렁하고 건국하기 전까지는 정부 수립하기 전까지는 같은 배를 탔던 한민당하고 나라를 세우자마자 권력의 분배를 둘러싸고 갈라섰고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주한미군 철수, 친일파 처벌, 토지개혁 등 참 진보적인 주장을 했으나 이승만 정부는 이에 압력을 가했고 이러한 국회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해서 건국과 동시에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부패한 종속적 어떤 그 독재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60년의 역사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무릅쓰고 통일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릅쓰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이승만과 그의 일파에 의해서 수립되었고 그렇게 해서 정통성을 결여한 정부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공체제를 강화를 했고 장기 집권을 했고 부정부패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건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언제다라는 걸 이 안에 건국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독립이란 말도 나오지 않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는 초라한 정통성을 상실한 일부 정파 정상배들의 사단의 결성. 노무현 정부 때 그 민족 21이라는 잡지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발간이 되어 가지고 세계 각국에 전파가 되고 제가 그때 일본 큐슈 대학에 있었는데 큐슈 대학 도서관에서 민족 21이라는 잡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느 나라 잡지냐?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해서 만든 잡지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의 사단으로 출발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의 마피아 조직으로 출발했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연간 한 몇십억 지원해서 그런 출판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하고 있어요. 큐슈 대학 도서관에 지금도 그 잡지는 발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 역사의식은 분열돼요. 젊은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 시대를 기억하는 기성세대들은 뭐 그래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그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책에서 건국의 의미를 독립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해서 나름대로 그 대안적 시각을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안적 시각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제 책을 지금 마케팅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제보고 좀 뭐 정권을 갖고 교과서를 한번 써보라 하면은 써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양반과 상놈의 나라에서 자유인의 나라, 커다란 문명사적 대전환이었다. 문명사의 대전환.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의 문명의 역사가 한 2000년 되는데요. 문자를 쓰고 국가를 건설하고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은 대체로 한 2000년 된 그래도 참 세계에서 오래된 문명국가입니다. 이 문명국가인데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문명사의 대전환의 한 두세 번이 있었어요. 한 6, 7세기에 불교가 도입이 돼가지고 불교의 나라가 성립을 했습니다. 삼국이 불교의 나라가 되고 14세기까지 불교의 나라였어요. 한 8세기, 9세기 이상 그 장대한 불교의 나라, 불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후에 성립하는 유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근데 15세기에, 14세기부터 15세기에 유교적 전환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Confucian Transformation, 유교적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격한 전환이 있었는지 참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1000년 가까운 불교적 전통을 억압을 하면서 유교적 대전환이 있었어요. 그 유교적 대전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있습니다. 유교적 대전환이 언제 마무리됐느냐? 저는 20세기 말,
불과 얼마 전까지다. 유교적 대전환에 있어서 15세기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대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신분으로 구분되고 대립했다는 겁니다. 양반, 쌍놈 또는 종놈, 노비. 노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40%, 서울에서는 50-60%가 됐습니다. 불교 사회는 평등한 사회였어요.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누가 귀천을 말하리요? 이거 원효 대사가 한 말입니다만 기와 천이 없는 게 불교 사회입니다. 불교 사회. 불교에는 인간과 동물 간에도 차이가 없어요. 이 불화를 보면 말이죠. 옛날에 신심이 깊은 그 불자들은 그 사경을 했습니다. 불경을 이렇게 돈을 주고 필사를 했는데 거기 곳곳에 그림이 있는데 보면은 뭐 여우, 뱀, 인간, 호랑이 이런 것이 막 섞여 나옵니다. 그 윤회의 세계 속에서 누가 양반이고 누가 쌍놈이고 누가 종놈이냐. 고려시대까지는 그렇게 사회가 신분으로 대립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자유인들의 세계였습니다. 고려인. 그러나 조선시대가 되면서 뭐 역사의 발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환이 있으면서 신분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양반과 쌍놈으로 이거는 김덕신이라는 분이 그린 노상알현이라는 그림. 그래서 양반 나으리께서 나귀를 타고 가니까 길을 가던 나그네들이 그냥 뭐 목례 정도만 아니고 그냥 90도, 100도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굴신을 한다. 저게 양반과 쌍놈의 차이. 19세기까지 그랬다. 19세기. 제가 경상도 예천에 그 용문면이라는 데 어느 그 양반가의 일기를 분석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1848년의 일입니다. 헌종 때 연간이요. 철종 때입니까? 헌종 때군요. 헌종 말년의 일입니다만은 그 마을을 지배하는 박씨가, 그 박덕령이라는 그 종가의 그 자제가 밤에 어둑어둑 하는데 마을길을 들어왔는데 어떤 마을의 하민이, 상민이 뭐 술이 취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신종복이라는 그 박덕령이라는 양반가의 자제가 신종복이한테 횡령을 당했다. 이런 예를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안 그러면 뭐 부딪혔던가 뭐 이렇게. 옛날에 길이 참 좁았습니다. 옛날 시골길이 보통 국도라도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m입니다. 2m. 여기서 여기까지.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부딪힐 수도 있어요. 길을 안 비키거나 뭐 그런 예를 안 차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기에 신종복이한테 횡령을 당했다. 봉변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나서 며칠 뒤에 일기를 보면은 종복이가 찾아와서 죄를 청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그 얼마 뒤에 열리게 될 동해에서 매를 맞고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 사람 일기를 보면은 그 동네에서는 양반 상민들을 매를 치고 쫓아내는 기록들도 나와요. 1840년 이야기. 길을 가다가 제대로 마을을 지배하는 양반 자제에게 예의를 차리하지 않으면은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와서 포복을 하면서 죄를 청하는 그런 신분사회가 19세기 사회예요. 19세기. 우리 전통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회.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 이 박완스라는 분이 미망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분은 아주 섬세한 여류 문필의 가로서 자기 어릴 때 그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아주 탁월한 어떤 그 역사 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개성 주변에 안진사 댁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사가 장에 갔다 오다가 술 취한 쌍민들한테 횡령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민들을 보내봐가지고 그놈을 잡아왔습니다.
마당에 높여놓고 너 눈에는 양반이 안 보이느냐 해서 눈을 파내버렸어요. 눈을 파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예요. 신분이라는 것은 사적인 린치가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나라가, 이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은 19세기까지 인간 자유의 개념을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나라가 망할 때 을미어병이 일어났습니다. 국모가 참 비참하게 시해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제천에서 을미어병인데 유인석 장군이 어병을 하는데 당시 평면어병장이 있었습니다. 김백선이라는 분인가 맞죠? 예. 김백선 평면 출신의 어병장이 그 망료회의를 하다가 양반 출신 어느 그 장군이 작전에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제 역할을 했으면은 충주 그 가흥창에 그 일본군 진지를 그 점령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제때 그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 작전에 실패를 하고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료회를 하면서 저 양반 장군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 유인석 부대 총사령관 밑에 이제 여러 그 부대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따졌어요. 왜 당신이 제때 안 와가지고 말이지 전투의 손실이 컸다. 이러니까 감히 쌍놈이 양반한테 대들었다 해서 참수를 했지 않습니까? 유인석 장군이 참수를 했어요. 그런 그 신분의 나라였습니다. 신분의 나라. 그 신분의 나라. 그래서 이런 빨리 신분제를 해체하고 모든 국민을 사적 권리의 주체로 자유인으로 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독립협회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민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민법을 만들고 민회를 구성하고 그 민회가 외국과의 조약에 있어서는 비준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만 해야 나라가 독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개화파 인사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종은 끝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고 영원불변의 전제권을 선포를 하고 그 영원불변하신 전제권 가운데는 외국과의 조약을 황제가 정권으로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꼼짝없이 그냥 을사 보호조약 그렇게 해서 체결된 거 아니. 누구도 그 조약을 비준할 권리를 갖고 가니 극히 위험한 상태로 나라를 몰아넣고 간 이 무능하고 이 암주 나라를 망치는 암주 그 고종 그 기초에는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 사회의 아주 그 변치 않는 그 고정관념이나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 왕조가 그렇게 망했던 겁니다. 망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1940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취임식 때 이야기입니다만, 요 사진 자체는 취임식의 사진입니다. 대통령 선서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분이 48년 8월 15일 그 독립기념일, 미국의 메가더 장군도 오고 이래가지고 독립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독립을 선포하는 그 경축실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이 보면 우리 건국의 기초는 뭐냐?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이 말이 한국의 정치사에서 처음 공공하게 울려 퍼진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개인이라는 말도 생소한 말이거니와 자유라는 말도 생소한 말이에요. 근본적 자유라고 했어요. 이분은 일종의 그 제퍼슨 류의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독립투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 왕조 그 신분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투쟁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 학대를 받아서 말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자유활동과 판단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쉬지 않고 샀다. 독립운동 왜 했느냐? 자유를 위해서 했다. 자유를. 그것도 계급의 자유가 아니에요. 막스주의적인, 스탈린주의적인 그런 계급의 자유 해방이 아니야.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건국의 기초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투쟁해 왔던 겁니다. 이야기. 이 연설은 지금도 교과서에 실어야 돼요. 학생들부터 외우게 해야 됩니다. 건국의 기초가 뭐냐?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다. 이 개인에게 근본적인 자유는 우리 역사상 이때가 처음으로 공공하게 선포된 정치적 가치다. 왜 이거를 역사 교과서에서 못 가르치냐? 사회 교과서에서 왜 못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이거죠. 이후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우리 역사에서 부정된 적이 있습니까? 정부 형태를 둘러싸고 다소간의 정치적 억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가 부정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는 뭡니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는 기본적으로는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는 사적 재산권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 이 두 가지가 핵심 원리. 이 두 가지를 핵심 원리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평생 그런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또 그 12년 동안 그런 신념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보고자, 스테이트 빌딩 해보고자 갖고 진력한 분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정치적 충돌이 있긴 했지만 그 방향은 분명했어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러한 문명사의 대전환, 신분제 사회에서 자유인의 나라, 이런 큰 어떤 문명사적 대전환, 15세기 유교적 대전환 이후에 5세기 만에 맞는 한국인들의 대전환,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입니까? 저는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60년 지났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아름다운 과실을 낳을지 아니면 도중에 실패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와중에서 그러나 어쨌든 이 대전환의 와중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신분 감각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옛날로 돌아가면 한 3분의 1은 양반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상민이 되겠습니다만 누구도 지금 자기의 원신분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유인이 됐어요. 이 자유인들이 새로운 통합 원리를 찾지 못해가 지금 서로 방황하고 다투고 있을 뿐이지 뭔가 새로운 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할지는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역사란 것은 좀 더 지내봐야 합니다. 100년, 200년 지내고 나서야 그 결과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건국의 대안적 해석, 바로 이 문명사의 대전환이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근본 동력은 자유다. 우리가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다. 저 장대한 역사를 갖는 중국이 왜 저렇게 19세기 실패했느냐?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중국인들은 자유를 모릅니다. 제가 중국 학생들 이렇게 제 세미나에 들어오는 학생 보고 자유가 뭐냐 하면 중국에서는 지금도 자유라 하면은 어린애들이 버릇없이 노는 거, 그게 자유라 그래요. 자유란 말이 있긴 있는데 뜻이 전혀 다릅니다. 소위 그 프리덤 또는 리버티 그런 개념의 자유는 중국에는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또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우리로서는 벅찬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낯선 이념을 갖고 와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보자 하는 60년 전에 그 출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한국인들의 주체적 실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국의 또 하나의 대안적 해석은
나라 만들기에 출발이다. 제가 방금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거대한 역사의 프로젝트가 출범을 했다. 조그만 발걸음을 하나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는 세월이 걸려요. 세월이. 자유가 뭔지, 개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의 절반 이상은 문명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유교적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교적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유의 의미를 알고 건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뭐 당시 48년으로 돌아가면 10%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충청북도 괴산의 어느 양반의 일기를 또 제가 또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당시 막 분위기도 워낙 흉흉하니까 동장이 총선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병석에 있으면서도 선거를 하러 와요. 선거를 하러 왔는데 뭐 어느 그 선거 사무소에 하러 가니까 자기 앞에 아낙네들이 줄이 딱 서 있단 말이죠. 이분이 그 충청도를 대표하는 유생이 아이고 세상이 망조가 들어도 그렇지 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나 아낙네들을 내 앞에 줄을 세워놓고 나를 투표를 하러 하자니 이런 세상이 이런 어디 있냐고 말이지. 성인이 어디 서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성인 영웅을 보내셔가지고 이 난세를 빨리 평정해 주소서 하면서 자기 일기에 통탄을 합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낙네들을 남녀가 엄연히 구별이 있는데 또 양반이 왔는데 대접도 안 하고 말이죠. 한 줄 서서 투표를 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심정이 상했어요. 아니다. 근데 투표를 하라고 또 자기 차례가 됐는데 보니까 누가 투표를 벌써 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옆집에 양반이 와서 같이 하고 가다. 뭐 기억하고 계실 분 계시겠습니까? 48년 수준이 그렇습니다. 48년 수준. 그분은 대한민국이란 말을 몰랐어요. 끝내 죽을 때까지 남조선, 남선 뭐 이런 말. 그런 그 충청도의 명문 양반 가문이 그 평생 상투를 하고 명나라 연호를 쓰고 또 기자 연호를 쓰고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전통 양반 그 영향력이 하에 있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절반도 넘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건국의 기초로서 인간의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받드는 나라를 만들자니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세월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실패할 수 있는 많은 나라에서 건국 사업은 실패했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뭔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국가 이념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정부 형태를 결정해야 됩니다. 재정 자립을 해야 되고 상비군을 육성을 해야 되고 경제 개발을 해야 되고 시민적 중산층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복지국가가 건설됩니다. 이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을 짓는데 지붕부터 먼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붕부터 먼저 짓는다고 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도 차곡차곡 순서가 있듯이 나라를 짓는데도 거기 세월과 함께 단계적으로 수행돼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월급 준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자꾸 미국의 식민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식민지적 측면이 좀 있었어요. 1950년대 미국 원조 물자를 팔아서 생긴 대충 자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경상 재정 수입의 55%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1967년까지 그 비중은 19%였어요. 1967년까지 대한민국은 재정적으로 자립한 나라가 아닙니다. 1970년이 되어야 원조 자금이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4% 낮아져요. 그때가 되었어야 재정 자립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래도 처자를 안 굶겨 죽이고 월급만 갖고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는 한 66, 7년부터예요. 그 전에는 공무원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해야 하도록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관료제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을 하나 하는데도 48년부터 68년이 되면은 원조 재정 비중이 6%인가 7% 낮아져요. 10% 이하로 낮아집니다. 10% 이하 정도도 뭐 어느 정도 자립했다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미국의 원조로부터 자립을 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경제 개발을 하죠.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데도 자,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떤 나라를, 정부 형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야당은 내각 책임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년대 내내 이것 가지고 싸워요.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 책임제는 위험하다. 안 된다. 붕당 정치의 위험성이 있다. 또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정부에 침투할 위험성이 있다. 안 된다.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문명이라고는 하나 국민 직선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야당은 무슨 소리냐? 내각 책임제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해서 50년대 내도록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후에 하야를 하죠. 하야 성명에 보면은 드디어 12년 동안 자기가 고집스럽게 주장한 것을 철회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에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 내각 책임제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경고하던 대로 붕당 정치가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62년도에 대통령 중심제 정부가 회복될 때 야당은 아무런 반대를 안 했습니다.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데 13년이 걸렸다. 14년이 걸렸다. 정부 형태를 하나 결정하는데도 그렇게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잘 정비된 마스터 플랜은 있지도 않았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1950년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통령도 선거를 했어요. 국민 직선제를 했습니다. 부통령이라는 것은 당시 표현하면 사당의 위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실권도 없고 그냥 주는 밥만 먹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부통령이에요. 그 부통령을 왜 국민이 직선을 합니까? 근데 국민들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자유당 찍으니까 부통령은 민주당 찍어야 되겠다 해서 부통령이 민주당이 당선이 돼요. 이런 엉터리 같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초창기에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 제도 때문에 4.19가 일어났어요. 4.19 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대통령은 이미 나이가 85세에서 곧 죽을지 모르니까 부통령 자리라도 차지해야 된다 하는 게 야당의 필사적인 어떤 대통령 후보는 없는데 부통령은 왜 후보가 끝까지 버티느냐 그러니까 아니 곧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부통령이라도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시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정정의 수준이 그렇게 저열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인격이 저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만드는 초창기에 그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대통령 직선제에 기초한 대통령 중심제 정부가 민주주의 전통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 하나 쉬운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 서서 우리 역사를 한번 재해석을 해보자. 나라 만들기 역사, 나라를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가는 역사. 첫째는 문명사의 대전환, 신분의 나라에서 자유인의 나라로. 두 번째는 48년 8월 10일 건국 그 자체는 이후 전개되는 스테이트 빌딩, 나라 만들기의 극히 초보적인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고 이후 60년간 나라 만들기의 역사가 펼쳐졌다. 그 나라 만들기의 역사에 있어서 좌충우돌, 정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하나의 지향은 분명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는 나라를 만들자. 이 문명사의 대전환의 방향은 명확했고 그러했던 한 우리의 건국사는 잘났다 이 말이죠. 잘난 건국사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잘났다. 대한민국 역사하고 요즘 황일희 선생님 오신다 했는데 안 왔나요?
누가 저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몇 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에 계신 분들 강 교수님 안 갖고 계시죠?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